일본 AV 업계에서 넘버원 미녀군단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은행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일본 열도를 뒤집은 어떤 끔찍한 사건이 실제 모티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변색돼서 인간의 욕망만을 위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1979년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스미요시 반다이 2번지에 위치한 미쓰비시 은행 키타 바타케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평범하고 한적한 은행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른한 오후 3시 어깨에 골프 가방을 맨 한 남성이 은행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엽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장 은행 강도가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30세의 우메카와 아키요시는요, 곧바로 은행 천장을 향해 호기롭게 발포를 한 후 다짜고짜 5천만 엔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엽총의 괴성과 공포감에 순간 은행에 있던 모든 이가 경직되었지만 용기 있던 20세의 한 은행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운하게도 아키요시의 눈에 포착되었고 그의 엽총은 또다시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이에 은행원은 즉사하고 그 산탄에 의해 여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은행 카운터에 있던 현금 238만 엔을 서둘러 가방에 넣고 있던 사이 그 범인이 은행에 들어설 무렵에 은행을 막 나갔던 주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허겁지겁 은행에 들어서게 됩니다. 경찰이다! 총을 버려라! 이렇게 경고했으나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놈의 규정이 뭔지 규정대로 공포탄 한 발을 발포하는 사이에 아키요시의 엽총은 또다시 불꽃을 내뿜고 그 경찰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요, 그 뒤에 달려온 경찰관 2명 중에 1명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의 총에 사망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은 방탄조끼 덕분에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벌건 대낮에 3명이나, 그것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니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한 오사카의 경찰청장은 미쓰비시 은행 주변에 오사카 전 경찰병력에 긴급 배치 지령을 내리고 3분 만에 약 350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포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5분 이내에 돈을 챙겨 도주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이에 아키요시는 은행 직원들과 손님들을 인질로 삼게 되고요. 경찰과 대치하며 길고도 지옥 같은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키요시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그는 뜬금없이 은행에 지점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돈을 빨리 준비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점장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 4번째 살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몰려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은행 직원들을 별도로 분류한 후 또다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의 묘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은 상의만, 그리고 여자 직원은 완전히 옷을 벗고 나체로 있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측 저격수에 대응하기 위해 창문에 알몸의 여직원들을 배치해서 일종의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무자비한 그에게도 휴머니티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인질들 중에서 임신한 여직원 1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도 된다고 예외를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남자 직원 중에서요, 가장 연장자를 부른 후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겁에 질려 우물쭈물하는 사이 피씩 웃으며 네가 제일 건방져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유 없이 총을 발사. 이 남직원은 오른쪽 가슴 부근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도 생명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이고도 고립된 상황에서 아키요 씨는 점점 히스테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키요 씨, 그는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기분파였을까요? 그렇게나 위협을 가하는 한편 인질로 삼고 있던 손님 중에 임산부와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은 석방하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범죄에 대한 자신만의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의 엽기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각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아까 총을 맞고 쓰러진 동료의 숨통을 직접 끊으라고 나이프를 건네줬으나 이미 죽었다며 그 남직원이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키요 씨는 느긋하게 소돔의 120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귀를 자르는 의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쓰러진 남자의 귀를 자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소돔의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소돔의 120일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마르키 드사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로서 세디즘에 빠진 4명의 권력자가 젊은 남녀 수십 명을 데리고 벌이는 온갖 변태적인 행위에 극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어틱한 영화가 그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장면을 자신도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남직원은 울면서 아키요 씨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쓰러진 동료의 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직원은 사실 죽은 척하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맨살을 찢는 고통과 출혈 때문에 그 남직원은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잘라진 귀를 받아든 아키요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입에 갖다 댔고 그 귀를 씹다가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말을 하고 뱉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이런 귀괴한 모습을 나타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스스로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당시 경찰이 은행 2층에서 들키지 않게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내부 사정을 관측하고자 촬영한 아키요 씨의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귀괴한 모습을 선보이며 공포감을 충분히 주었기에 아키요 씨는 은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가끔씩 인질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긴장과 공포를 늦추지 않았기에 그 아슬아슬한 선을 잘 타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게 그는 인질들을 아주 활용을 잘했다고 하는데요. 오사카 경찰서장과 직통 한 라인을 연결한 후에 은행 여직원에게 경찰이 은행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항의하는 전화를 걸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이따금씩 경찰 측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 사정을 관측하려는 시도를 보이면 인간방패가 되어 있었던 여직원들이 다가오지 말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범죄학자들은 아키요 씨의 그 밀고 당기는 절묘한 컨트롤 때문에 인질들이 범인을 치근하게 여기고 동조한다는 그 스톡홀름 증후군을 알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추론까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단순히 경찰이 서투르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인간의 본능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탈출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아키요시의 그 의도를 기묘하게 여긴 경찰은 그의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키요시의 부모님은 그가 5살 때 이혼했으며 중학생 때부터 문맹인 어머니를 무시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때는 이미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 사장 집에 난입하여 한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터는 전과 역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아키요시는요, 딴 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가난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사건을 벌인 지 2년 후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키요시는요, 세 사람이 되었는지 오사카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으로는요, 인사도 잘하고 성실했다. 결코 게으름을 부리거나 지각하는 일이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언제나 혼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성실하고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겐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주제를 냉철하고도 무감각한 태도로 묘사하는 그 특징을 가진 하드보일드 소설을 동경하여 이를 즐겨 읽었고 톨스토이, 니체의 책 역시 자주 읽으며 이에 대해선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서스럼 없이 나누기도 하는 등 한 달마다 책값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인 1만엔을 사용하는 독서파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질극을 벌이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석방했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러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문학을 통해서 얻은 자신만의 범죄 미학과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정도 근무하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된 아키요시는요, 어쩔 수 없이 세일즈맨, 이렇게 세일즈업 등을 전전했으나 그의 조용한 성격에 맞았겠습니까? 결국은 생활이 빈곤해지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돼 사건 당시 약 500만엔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제 30살이다. 큰 거 한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죄를 암시하는 말을 넌지시 비쳤다고 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사건 발생 7시간 후인 1979년 1월 26일 오후 10시 아키요시의 어머니와 작은아버지를 찾아낸 오사카 경찰 측은 그 혈육들을 이용하여 전화를 통해 아키요시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아키요시가 수화기를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덧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다음 날인 1월 27일 경찰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진입작전을 시도하기 위해 내려진 은행 셔터에 구멍을 내는 한편 범인의 식사에 수면제를 타는 등 사방팔방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궁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키요시는요, 태평했던 것이었을까요?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건 말건 그런 문제보다는 자신의 빚인 501만엔을 갚기 위해 전문가인 은행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고 은행 강도인 주제에 예의를 지키며 은행에 너무 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금 800만엔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마련시킨 뒤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그 돈과 함께 24살의 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고는요, 그들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한 뒤 은행에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녀를 석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범행 발생 후 하루가 지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넌지시 예상했던 거였을까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키요시였죠. 조건부로 석방된 이 은행 여직원은 당연히
경찰과 접촉을 했겠죠. 후에 은행으로 돌아간 뒤 아키요시가 빈틈을 보이면 경찰에게 신호를 주기로 미리 입을 맞추었기에 나중에 이 범행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아키요시가 갚으려고 했던 그 빚쟁이들에게 주었던 돈은요, 결국 경찰에 의해 다시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당연히 배고픔을 느꼈겠죠. 아키요시는 식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총 5명의 인질을 석방했고 자신이 마실 샤또 마고라는 와인을 주문했으나 그 당시 경찰 관계자 중에서 샤또 마고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샤또 랑고와 바르똥이란 제품으로 대체했다는 뒷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는 이 와인을 마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기에 마지막 호사를 누려보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대치가 길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경찰 측은 강경책을 시도하기 전에 설득의 최후 수단으로 아키요시의 어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직원 한 명을 불러 대신 읽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 어머니가 와 있다. 아침에 TV를 보고 알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왜 끊어버렸니?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을 사정을 말하고 어머니의 부탁이니 용서해 주거라. 어미의 부탁이다. 어머니로부터. 문맹이었던 어머니의 악필에 여직원이 더듬거리며 읽자 읽기 힘들겠지. 엄마는 그런 글자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는 나에게는 어머니밖에 없다. 어머니를 사랑한다. 사실은 함께 살고 싶었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여직원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아키요시가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내 아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그 여직원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고 여기고 혼을 내줄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아키요시는 껄껄 웃으며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마음이 흔들렸는지 은행 직원들이 다시 옷을 입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이 핏빛으로 물들을 걸 예상하고 각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한편 경찰은 이젠 범인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은밀히 현재 일본 SAT의 전신인 제2기동대에 제로 중대를 투입,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기로 결심을 내린 거였죠.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1월 28일 아침 8시 미리 사인을 주기로 한 은행 여직원으로부터 범인이 신문을 든 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런 메모를 받고 기회는 이때뿐이다. 돌격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침투한 경찰 기동대는 엎드려 이런 외침과 함께 권총 8발을 아키요시에게 발포. 그중 3발이 머리, 가슴, 배에 명중하며 그 길고 길었던 2박 3일간의 인질극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키요시는 피를 흘리면서도 죽일 테다. 이런 한마디만 남긴 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 미쓰비시 은행 인질 사건으로 인해 총 경찰관 2명, 은행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의 범죄 역사상 도립작전으로 진압된 첫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남긴 건 여기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진국이라는 이름답게 이 비극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소재는 훗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많은 성인 만화와 AV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돔의 도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 사건을 본따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은행 여직원들을 전부 알몸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맞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쳤던 실제 사건과는 달리 남자 직원과 여직원과의 섹스쇼를 보여달라고 지시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알았나? 사정하면 죽음뿐이다. 대사에서도 나오는 듯이 조건은요, 30분간 관계를 맺으면서 사정을 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고 만약에 행위를 안 이어나가도 죽인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AV의 경우에는요, 아예 대놓고 아키요시의 당시 복장을 그대로 코스프레하는 만행까지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인 이 아키요시를 두둔하려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재가 되는 게 당연한 창작 활동의 자유라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가족을 잃은 슬픔이고 누군가는 절망의 나락에 몰렸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오직 인간의 본능만을 위한 자극적인 소재로 후손들이 이 비극을 사용한다는 점이 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5살 때 이혼했으며 중학생 때부터 문맹인 어머니를 무시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때는 이미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 사장 집에 난입하여 한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터는 전과 역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아키요시는요, 딴 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가난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사건을 벌인 지 2년 후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키요시는요, 세 사람이 되었는지 오사카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으로는요, 인사도 잘하고 성실했다. 결코 게으름을 부리거나 지각하는 일이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언제나 혼자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성실하고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겐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주제를 냉철하고도 무감각한 태도로 묘사하는 그 특징을 가진 하드보일드 소설을 동경하여 이를 즐겨 읽었고 톨스토이, 니체의 책 역시 자주 읽으며 이에 대해선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서스럼 없이 나누기도 하는 등 한 달마다 책값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인 1만엔을 사용하는 독서파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질극을 벌이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석방했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러한 모습을 보인 데에는 문학을 통해서 얻은 자신만의 범죄 미학과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정도 근무하던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된 아키요시는요, 어쩔 수 없이 세일즈맨, 이렇게 세일즈업 등을 전전했으나 그의 조용한 성격에 맞았겠습니까? 결국은 생활이 빈곤해지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거듭돼 사건 당시 약 500만엔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제 30살이다. 큰 거 한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죄를 암시하는 말을 넌지시 비쳤다고 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사건 발생 7시간 후인 1979년 1월 26일 오후 10시 아키요시의 어머니와 작은아버지를 찾아낸 오사카 경찰 측은 그 혈육들을 이용하여 전화를 통해 아키요시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으나 이 아키요시가 수화기를 통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덧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소돔의 120일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마르키 드사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로서 세디즘에 빠진 4명의 권력자가 젊은 남녀 수십 명을 데리고 벌이는 온갖 변태적인 행위에 극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어틱한 영화가 그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장면을 자신도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남직원은 울면서 아키요시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쓰러진 동료의 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직원은 사실 죽은 척하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맨살을 찢는 고통과 출혈 때문에 그 남직원은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잘라진 귀를 받아든 아키요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입에 갖다 댔고 그 귀를 씹다가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말을 하고 뱉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이런 귀괴한 모습을 나타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스스로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당시 경찰이 은행 2층에서 들키지 않게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내부 사정을 관측하고자 촬영한 아키요시의 실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귀괴한 모습을 선보이며 공포감을 충분히 주었기에 아키요시는 은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고 가끔씩 인질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긴장과 공포를 늦추지 않았기에 그 아슬아슬한 선을 잘 타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게 그는 인질들을 아주 활용을 잘했다고 하는데요. 오사카 경찰서장과 직통 한 라인을 연결한 후에 은행 여직원에게 경찰이 은행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항의하는 전화를 걸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자면 이따금씩 경찰 측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 사정을 관측하려는 시도를 보이면 인간방패가 되어 있었던 여직원들이 다가오지 말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범죄학자들은 아키요시의 그 밀고 당기는 절묘한 컨트롤 때문에 인질들이 범인을 치근하게 여기고 동조한다는 그 스톡홀름 증후군을 알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추론까지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단순히 경찰이 서투르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인간의 본능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탈출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아키요시의 그 의도를 기묘하게 여긴 경찰은 그의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키요시의 입니다. 원래 5분 이내에 돈을 챙겨 도주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은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이에 아키요시는 은행 직원들과 손님들을 인질로 삼게 되고요. 경찰과 대치하며 길고도 지옥 같은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키요시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그는 뜬금없이 은행에 지점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돈을 빨리 준비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점장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 4번째 살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몰려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은행 직원들을 별도로 분류한 후 또다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의 묘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은 상의만, 그리고 여자 직원은 완전히 옷을 벗고 나체로 있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측 저격수에 대응하기 위해 창문에 알몸의 여직원들을 배치해서 일종의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무자비한 그에게도 휴머니티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인질들 중에서 임신한 여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도 된다고 예외를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남자 직원 중에서요,
가장 연장자를 부른 후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겁에 질려 우물쭈물하는 사이 피씩 웃으며 네가 제일 건방져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유 없이 총을 발사. 이 남직원은 오른쪽 가슴 부근에 총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도 생명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절망적이고도 고립된 상황에서 아키요시는 점점 히스테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키요시, 그는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기분파였을까요? 그렇게나 위협을 가하는 한편 인질로 삼고 있던 손님 중에 임산부와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은 석방하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범죄에 대한 자신만의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의 엽기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각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아까 총을 맞고 쓰러진 동료의 숨통을 직접 끊으라고 나이프를 건네줬으나 이미 죽었다며 그 남직원이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키요시는 느긋하게 소돔의 120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귀를 자르는 의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쓰러진 남자의 귀를 자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소돔의 다음 날인 1월 27일 경찰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진입작전을 시도하기 위해 내려진 은행 셔터에 구멍을 내는 한편 범인의 식사에 수면제를 타는 등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궁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키요시는요, 태평했던 것이었을까요?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건 말건 그런 문제보다는 자신의 빚인 501만 엔을 갚기 위해 전문가인 은행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고 은행 강도인 주제에 예의를 지키며 은행에 너무 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금 800만 엔을 대출이라는 형태로 마련시킨 뒤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그 돈과 함께 24살의 은행 여직원에게 건네주고는요. 그들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한 뒤 은행에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녀를 석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범행 발생 후 하루가 지나면서 자신의 운명을 넌지시 예상했던 거였을까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키요시였죠. 조건부로 석방된 이 은행 여직원은 당연히 경찰과 접촉을 했겠죠. 후에 은행으로 돌아간 뒤 아키요시가 빈틈을 보이면 경찰에게 신호를 주기로 미리 입을 맞추었기에 나중에 이 범행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아키요시가 갚으려고 했던 그 빚쟁이들에게 주었던 돈은요, 결국 경찰에 의해 다시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당연히 배고픔을 느꼈겠죠. 아키요시는 식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총 5명의 인질을 석방했고 자신이 마실 샤또 마고라는 와인을 주문했으나 그 당시 경찰 관계자 중에서 샤또 마고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샤또 랑고와 바르똥이란 제품으로 대체했다는 뒷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는 이 와인을 마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기에 마지막 호사를 누려보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대치가 길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경찰 측은 강경책을 시도하기 전에 설득의 최후 수단으로 아키요시의 어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여직원 한 명을 불러 대신 읽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키요시, 어머니가 와 있다. 아침에 TV를 보고 알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왜 끊어버렸니?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을 사정을 말하고 어머니의 부탁이니 용서해 주거라. 어미의 부탁이다. 어머니로부터.
문맹이었던 어머니의 악필에 여직원이 더듬거리며 읽자 읽기 힘들겠지. 엄마는 그런 글자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는 나에게는 어머니밖에 없다. 일본 AV 업계에서 넘버원 미녀군단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은행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크나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일본 열도를 뒤집은 어떤 끔찍한 사건이 실제 모티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이 변색돼서 인간의 욕망만을 위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1979년 1월 26일 일본 오사카 스미요시 반다이 2번지에 위치한 미쓰비시 은행 키타 바타케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평범하고 한적한 은행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른한 오후 3시 어깨에 골프 가방을 맨 한 남성이 은행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엽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장 은행 강도가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30세의 우메카와 아키요시는요, 곧바로 은행 천장을 향해 호기롭게 발포를 한 후 다짜고짜 5천만 엔을 현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엽총의 괴성과 공포감에 순간 은행에 있던 모든 이가 경직되었지만 용기 있던 20세의 한 은행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운하게도 아키요시의 눈에 포착되었고 그의 엽총은 또다시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이에 은행원은 즉사하고 그 산탄에 의해 여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은행 카운터에 있던 현금 238만 엔을 서둘러 가방에 넣고 있던 사이 그 범인이 은행에 들어설 무렵에 은행을 막 나갔던 주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허겁지겁 은행에 들어서게 됩니다. 경찰이다! 총을 버려라! 이렇게 경고했으나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놈의 규정이 뭔지 규정대로 공포탄 한 발을 발포하는 사이에 아키요시의 엽총은 또다시 불꽃을 내뿜고 그 경찰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요, 그 뒤에 달려온 경찰관 2명 중에 1명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의 총에 사망하게 되고 나머지 1명은 방탄조끼 덕분에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벌건 대낮에 3명이나, 그것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니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한 오사카의 경찰청장은 미쓰비시 은행 주변에 오사카 전 경찰 병력에 긴급 배치 지령을 내리고 3분 만에 약 350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포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